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려 말의 신진 4대부 중에서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학문 연구나 교육에 힘쓰던 사람들, 그들의 학문적인 또 가계적인 후손, 이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몽주, 길제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이 되고요. 이들은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향선 자치제를 주장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됩니다. 15세기가 되면은 훈구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합니다.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태종이 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되는 과정에서 점차 이렇게 공신으로 등장한 세력들이, 특히 세조 이후에 이들이 완전히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정치를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이 정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훈구 세력들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용된 사림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3사의 은관직에 진출하게 되고, 바로 훈구 세력의 비례를 비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림과 훈구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들을 보겠죠. 정몽주에부터 정몽주 제자가 길제가 바로 정몽주를 죽고요. 길제가 조선시대에 조선이 건국되자 길제는 지방에 내려와서 영남 지방의 구미입니다. 거기 와서 학문을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제자가 김숙자의 제자가 바로 아들이 되는데 김종직입니다.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들이 대표적 정여창, 김경필, 김일손 등의 제자들이 있게 되고, 이들에서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이현적, 조광조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황 이런 사람들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림이 되는데, 이 사림과 훈구 간의 갈등 중에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사화가 됩니다. 사화는 연산군이 왕권 강화 과정에서 이 사림을 탄압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이 사화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화가 바로 무오사화가 되는데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김종직이 있었죠. 김종직이 바로 성종 때 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가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관으로 있으면서 자기 스승이 썼던 조의제물이라는 글을 이 자기 사초에다 실게 됩니다. 여기서 조의제물이라는 글이 뭐냐 하면은 의제라고 하는 사람, 글자가 잘 보입니까? 의제라고 하는 사람을 조문하는 글입니다. 의제가 누구냐 하면은 중국의 초나라의 왕입니다. 원래 조정국 시대 초나라가 진나라가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초나라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나라가 곧 망합니다. 15년을 망하게 되고, 다시 중국을 분열될 때에 그 초나라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 장군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항우입니다. 이 항우가 초나라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장군이었는데 초나라의 왕을 찾아요. 왕을 찾아보니까 초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왕의 손자가 저 산속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이 왕을 하시오라고 해가지고 초나라의 왕을 삼고 자기는 이제 장군으로 있으면서 정치를 해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의 왕이 됐던 사람이 손자니까 어리겠죠, 그죠? 그 바로 어린 왕이 누구냐 하면 의제였습니다. 완전히 후사배 같은 왕이고, 모든 정치는 항우가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시 초나라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 세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의제가 오히려 자기한테 걸림돌이 됩니다. 의제를 이용해가지고 세력을 키웠는데, 세력이 커지고 나니까 의제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우는 의제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이냐 하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뒤집어 버립니다. 강에서. 그래서 의제가 강에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항우는 의제의 시체도 건지지 않습니다. 물속에. 그러면서 바로 김종직이 이 글을 쓰는데, 의제야 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리고 너를 죽인 항우 참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상황이 조선에도 있었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세조입니다. 수양등 세조가 단종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있었죠. 근데 또 비슷하게 단종도 죽이고 난 다음에 단종의 시체, 물에는 배에서 죽인 건 아니지만은 죽이고 난 다음에 단종의 시체를 강에다 버려버립니다. 의제는 강에서 죽어서 강에도 그냥 버려버렸고, 단종도 강에 그냥 버려버렸고, 이 비슷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의제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항우 나쁜 놈이다라고 했던 말은 결국은 따져보면 무슨 말이냐?
단종 참 슬픈 사람이구나. 단종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단종을 죽인 세조 넌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글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글이죠.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바로 훈구파들이 김종직을 비롯해서 김종직의 모든 죄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무오사화가 됩니다. 여기 보면 사화는 선비들이 입는 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오사화는 역사 때문에, 역사적인 글 때문에 이랬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사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바로 살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무오사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화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가 폐비가 된 것, 그걸 문제로 삼아서 바로 또 많은 선비들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 이것은 뭐 특별히 살인과 크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런 사화가 있었고, 이렇게 결국은 연산군은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중종반정이죠.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중종인데, 중종은 왕이 되고 나니까 훈구세, 그 공신,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반정 공신들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을 중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 반전 공신, 바로 훈구파들이 됩니다. 그죠? 이 반전 공신들을 견제하려고 하게 되죠. 여기 힘입어가지고 조광조는 아주 강력한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조광조가 했던 개혁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3사의 언론 활동을 아주 활성화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3사가 없었던 건 아니고 활동을 했지만은 더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학을 아주 강조를 해요. 성리학을 강조하면서 성리학 이외에 소교사라는 것은 도교와 관련되는 관청인데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혈량과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천거하는,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혈량과를 실시해가지고 바로 이 사대부 살인 세력들을 막 대거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종 반정을 일으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훈장을 줍니다. 상을 줬는데, 그런데 일부 훈장들 중에서는 부당하게 공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 않았는데 공신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공문이 삭제된 훈구 세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조광조를 견제하게 됩니다. 이 무렵 중종도 조광조 세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조광조를 이용해가지고 훈구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조광조 세력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종도 조광조에게 좀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구 세력들이 바로 이 조광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또 모의를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주초위방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잎에다가 꿀을 묻힌 붓으로 가지고 글자를 씁니다. 무슨 글자냐 하면 바로 주자라는 글자, 초자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주라든가 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 이게 바로 주초위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두 주자, 초자를 합치면 그게 바로 조자가 됩니다. 조광조의 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르게 말하면은 조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결국은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이 훈구 세력들을, 살인 세력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귀묘사화가 됩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이 죽게 돼가지고 이때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하면은 귀묘명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뒤에 결국은 살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중종 다음에 왕이 인종이고 인종이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종이 왕이 되는데 명종 때에 바로 외척 간의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을사사화가 되고 이 사건 이후로 바로 누굽니까? 훈구 세력들이 바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고 살인들은 거의 뭐 반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쫓겨나게 있는 세력들은 지방에서 바로 수원이라든가 향교를 통해서 그들 세력을 확대하면서 명종이 죽고 그 다음에 중종이 되자 선조가 왕이 오르게 되자 다시 모든 실권을 이 살인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사화를 거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이 다시 선조 이후가 되면은 살인들이 모든 정권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조 때가 되면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선조 때에 척신, 여기 이제 한자로 적어놨는데요. 척신이라는 얘기는 외척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신하가 된 사람들을 척신이라고 그러게 되는데
이 명종 때에 아주 문제가 많았던 대표적으로 윤원영이라는 외척이 있었습니다. 그들 세력의 그들의 정치적인 잔재,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들을 청소하는, 쉽게 말하면 청소가 됩니다. 이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명종 때부터 관직에 나왔던 살인들, 그들을 기성살인이라고 그렇게 되고, 명종 때 관직에 나오려고 보니까 이런 윤원영이라든가 이런 외척 세력 때문에 관직에 나오지 않고 지방에서 계속 학문만 연구했던 사람들이 선조 때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신진살인이라고 그러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명종 때 있었던 살인들, 기성살인과 그 다음에 선조 때 새롭게 등장한 신진살인,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갈등이냐 하면 바로 명종 때 있었던 그 외척 세력들, 그 당시에 외척은 당연히 없었지만 그들과 가깝게 지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청소할 거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성살인과 신진살인 간의 갈등이 생기죠. 그러는 중에 바로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결국은 두 세력 간의 갈등이 마지막 크게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조라는 그 부서 자체가 6조 중에 2조인데, 이조는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 인사를 담당하는 것 중에서 전랑이라는 자리가 바로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누구를 그 자리에 임명하느냐 문제 때문에 이 무렵에 동인과 바로 신진살인과 기성살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성살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집이 서울에서 좀 서쪽 부분에 있습니다. 대구로 말한다면 비산동 이런 데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선조 때 새롭게 등장한 신진살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효원인데, 이 사람의 집이 동쪽에 있게 됩니다. 대구로 말하면 범어동 이런 데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성살인들은 심의겸의 집에 서쪽에 모이게 되고, 신진살인들은 김효원의 집에 동쪽에 모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이 무렵에 기성살인과 신진살인의 대립이 점점 깊어지다가 결국은 바로 서쪽에 있는 서인,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 세력들,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김효원을 중심으로 하는 동인 세력으로 결국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인과 동인이 바로 붕당이 이때에 처음으로 선조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조 때 붕당이 형성되는데요, 이 잠깐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동인과 서인이 되는데, 동인은 주도한 세력들은 신진살인,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서인은 기성살인, 대표적으로 심의겸, 그 다음에 동인에는 신진살인의 김효원이라고 했죠, 그죠? 이들은 척신정치에 동인들은 아주 철저한 청산입니다. 아주 깨끗이 그냥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서인들은 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세력은 우리 같이 협력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학문적으로 보면은 동인들은 소경덕, 그 다음에 이황, 조식의 학문을 개성한 사람들이 많고, 서인들은 이라든가 성원의 학문을 개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황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나중에 다시 성리학에서 나옵니다만은 이와 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리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와 귀 중에서 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파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 나중에 성리학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보면은 동인의 사람들은 이황 안동 사람입니다. 남 조식은 저쪽에 또 경남 의령 사람, 창녕 사람 이쪽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바로 경상도 사람들이 많고, 물론 소경덕은 개성 사람입니다만, 그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성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들은요, 이들이 제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서울과 경기, 충청도 지방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로 붕당은 나눠져가지고 전개가 되는데요. 이 붕당으로 나눠졌을 때 우리가 아주 계속 나쁘게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일제시대의 일본 바로 친일학자들은, 아니면은 일본 학자들은 이 붕당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색당쟁이라고 불렀죠. 그죠? 당이 나누어서 서로 막 싸운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붕당은 붕당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죠? 처음에는 바로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호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가졌던 것이 바로 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